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제법 일세 오늘 에피소드 5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대변인님 그리고 최지은 대변인님 두 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대변인님,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네. 네,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분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네. 받던 일들도 기분 좋아진다고 하는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희가 저는 이제 법률 대변인, 최지은 대변인 국제 대변인인데 네. 이게 5월 2일까지입니다. 저 임기가. 이 현지 다음 방송까지는 이제 여하튼 대변인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위원장으로 되죠? 하죠. 뭐. 평당원이 우리 위원장이구나. 그럼요. 위원장 엄청난 겁니다. 네, 돈 많이 냅니다. 당비. 네, 우리가 맞습니다. 당비가 직급에 따라 이렇게 내도록 돼 있어갖고 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위원장. 근데 또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네. 두 분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날씨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갖고 막 야외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주말에 이제는 어디 다닌다 보면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기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또 더워지고 금방. 그쵸. 그러고 있는데 두 분 중에 날씨 좋으면 가고 싶은 곳이나 뭐 그런 데 있어요? 무조건 제주도죠. 제, 왜냐하면 네. 저는 제주도 출신이라. 네, 원래 출신이에요? 네, 제주도 출신이죠. 이제 태어나기만은 아버님이 직장 생활할 때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제주도 사람들은 입도, 그러니까 도에 들어간 지 몇 대째냐? 이제 23대째예요. 네, 와. 제주도 사람이죠. 그랬고 제주도 사람들은 일부는 이제 원래 거기에서 이제 본을 갖고 있지만 일부는 다 귀양온 양반이다. 뭐 양반의 자제다. 네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영화 자산오보를 이제 조용히 가서 보고 왔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튼 스트레스 풀 겸 자산오보가 이제 바닷가야 이제 풍경이 계속 나오는 데잖아요. 정약전 얘기. 우리나라 그 물고기 어종이나 그런 그렇죠. 것들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정약용의 형인데 목민심서를 쓴 두 형제 간의 네네. 얘기거든요. 자산오보 보면서 이제 제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맨날 주장하는 게 우리 조상이 아마 귀양온 양반이 아닐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가고 싶죠. 제주도는 뭐 매주라도 가고 싶죠. 1년에 몇 번이나 가세요? 원래 코로나가 없었다. 원래는 한 3-4번은 가죠. 그렇죠. 네, 뭐 항상 이제 부모님도 집도 있고 뭐 형제들 뭔가 고향 같은 느낌. 고향이니까요. 고향이니까 저희 형제들이 뭐 전국 각지에 살지만 네네. 이제 부모님 생신 때는 다 제주도에 모이고 뭐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물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한강변이 보이는 한 80층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뭐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주말마다 제주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제주도가 관광객으로 넘쳐나요. 왜냐하면 해외로 신혼여행을 못 가니까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제주도를 이제 가는 바람에 네, 주말에 제 친구 항공사에 있는 친구들 물어보면 너무 이제 업무가 많고 제주도 렌트카가 뭐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을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네. 정치권에서도 좀 있으면 물 만남. 물을 좀 만나실 그래야 것 같아요. 되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만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선배 의원님들이랑 물을 먹고 계세요. 오히려. 네, 선배 물 좋아하시는 의원님들이랑 분이 얘기했는데 물을 먹고 계시는데 저는 괜찮은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니 막 이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우리 강남 지역의 네. 그 득표수를 보고 다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4월 1호 총선 때 작년 때 얻은 거고 이번에 4월 7일 박영선 네네네. 후보가 얻은 거를 비교해 보니까 다 서울 지역에 떨어지긴 했죠. 근데 하여튼 작년에 제가 얻을 때도 이거 힘들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얻은 걸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누가 오면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거기 세종대왕이라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지역마다 다른데 뭐 아파트별로 보통 한 이제 얻은 득표수가 20% 정도시니까 예. 뭐 특정 이제 투표소 기준으로는 거의 10% 얻는 데도 있고 도곡동이나 네네. 뭐 이런 데들은 아주 거의 10% 나오는 지역 중에 3표를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구의원들, 시의원들 지난 2018년 선거엔 저희가 되게 많이 네. 가져왔는데 이래갖고는 이제 구의원을 2명씩 뽑는 중선거고 이런 데서 한 명도 못 가져올 수도 있겠다 민주당이. 그래서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당선 여부하고 별개로 우리 민주당이 강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강남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뭐 세금 낮춰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뽑아줄 그렇죠.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절대 아니에요.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 것처럼 네. 보이지만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재산세 정확히 좀- 진답하고 네, 재산세 조금 낮춰준다고 뭐 갑자기 민주당을 뽑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서 좀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그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사실 당에서 큰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하튼 30% 넘게 어떤 표가 20%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10% 넘는 우리 지지층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거니까 네, 그건 네. 다시 심각한 찾아와야죠. 대선에도 찾아와야죠. 큰 영향이 네.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 두 분을 중요하는 일이다라고 근데 늘 저만 강조하고 가고 싶은데 얘기했고 날씨 아니 지금 좋을 때. 계속 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지은 우리 대변인님은 오늘따라 네. 엘리트 안경 끼셨어요. 오늘 네, 우리 제가 아주 공부 네. 잘하시는 교수님 아. 나오셨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강의하고 계시죠? 네 경영 어디- 교수로 있습니다. 경민 네. 교수 겸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신데 예. 어떤 과목 강의하세요? 지금 저는 경제정책과 국제개발이라는 과목 가르치고 있고요. 음.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무려 서울대에서 영어 강의입니다. 영어 네, 강의요.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다 여학생들인데 요즘 20대의 그 학생들과 학생들은 저보다 더 발전한 인류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만 해도 콩글리시를 구사하는데 네. 이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고 한국인 학생들도 네. 외국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너무 잘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교육을 많이 저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컸는데 그래서 이제 뭐 숙제를 뭐 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교수인 저보다도 더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해서 제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원 수업인가요? 대학원이에요. 아무래도 예. 좀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 듣겠고 그런 네. 과목이라면 정말 좀 대단한 의지와 학구열을 네.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 좀 그리고 다를 뭐 것 같아요. 국제기구에 관심 있고 이런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많아서 뭐 이제 제가 사례 뭐 국제기구에서 일했던 뭐 정책 사례 뭐 사업 사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한데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슬픔이 좀 슬픔이라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잘 감정이 섞여서 잘 어떻게 보면 노는 것 같이 힐링이 수업하는 돼요. 게 제일 좋은 네, 거거든요. 힐링이 아니, 그러니까 돼요. 대한민국에 네. 뭐 저 같은 이제 변호사들은 많은데 네, 네. 이제 최지은 박사 같은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요. 음. 특히 예, 정치권에 오신 분들이 되게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되게 귀하게 써야 됩니다. 네, 두 분 다 귀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지. 아니 이 방송은요 네, 무슨 정치 분석하자고 제가 네. 한 게 아니라 저는 꼭 두 분이 네.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방송 꾸준히 해나갈 거고 좀 시청자들도 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현재 당에서의 위치나 어떤 발언권이나 그런 거에 어떤 힘은 없습니다. 제가 보면. 네. 근데 이 두 분들이 어디 방송 여러 군데 나가셔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남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방송보다는 네. 진짜 이 두 분의 진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요번에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당대표 시즌 선거가 네. 지금 최고위원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가 5월 2일입니다.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뭐 누가 좋다 두 분 뭐 캠프 제의안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딴 거 없이 여태까지 정치 입문하셔갖고 뭐 당의 운영이나 이런 거 쭉 봐 오셨는데 새로운 당 지도부는 좀 두 분이 생각할 땐 야 이거는 좀 바꿔 좀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번에 이제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 또 지선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네. 가지 있는데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 생각할 때 본인이 만약에 당 대표다. 네, 라고 생각하면 당을 좀 이렇게 좀 개선하고 싶다라는 점들이 있나요? 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당대표라고 하면 장기적인 비전 전략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선 후보들이 이제 하도록 그냥 이제까지 맡겼던 것 같은데 당의 공약이나 하여튼 뭐 장기적인 비전 이런 게 주로 외부 싱크탱크 네, 교수들의 작업 결과물이었고 당 자체가 지향하는 바가 당원들 사이에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당원들 10명을 불러놓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제일 가치는 뭐냐 네. 물어봤을 때 답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해갖고 총선에도 승리하고 계속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구현해내려면 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할 건지 이게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명확하지가 계속 않다라는 게 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당 싫으면 우리 찍어라야.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역 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네. 호남 출신만 지지하면 우리가 무조건 지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니까 서민은 확실히 잡겠다. 소득 분위 기준으로. 네, 네, 네. 아니면 20, 30대 최소한 여성이라도 꽉 잡겠다. 우리가 남성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어려우면 네, 네. 우리가 20, 30대 뭐 여성들이 이게 뭐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 당에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여튼 우리가 타겟팅하는 이제 어떤 국민층을 명확하게 하고 나면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장기적인 목표가 명확해지는데 네, 네. 최근에 제가 당 생활이 길지 않아서 요즘에는 그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목소리를 낼 분위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전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민주당의 장점이 뭐냐면 네. 한 명 한 명의 정치인들이 정무적 감각이 좀 뛰어난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운동 할 때부터 정무 라인에서 일을 많이 했고 본인들이 그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선거는 어떻게든 계속 이겨왔던 거죠. 그런 비전이 없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요번 선거 때 지고 나서 당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정무적인 감각으로 조금 조정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뭔가 이제 국민의힘과 차별되는 우리만의 적극적인 우리 가치나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이 딱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은 민주당을 뽑으면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네. 확 달라진다. 이런 느낌을 주고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서민을 위해서 모든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목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최고위원 느껴지는 게 없어요. 최고위원 연설문들 되게 다 보고 네. 정말로 토론회도 보고 그런 것들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드러나요. 다들 이제 얘기하시는 게 민생을 우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민생이라는 건 당연히 우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예, 근데 이제 선거다 보니까 의도적인 모호함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이제 절차나 과정은 얘기하세요. 뭐 연석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뭐 중지를 모아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는 지도자가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라는 게 꼭 대선 후보만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는 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니까 이분들이 조기에 5월 1일 당선되자마자 한 두세 달 내에는 그런 비전을 조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대선으로 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항상 우리 찍어주겠지 하면서 그 단기적 선거 전략으로 뭐 한일전이니 네. 총선은 한일전이지 이런 식으로 작년 4.15 총선을 치렀는데 이번에 서울 전역에서 다 졌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딴 때보다 컸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민주당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점점 꼰대 정당이라는 말이잖아요. 점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니 근데 저도 그건 잘못이 있는 게 이제 꼭 선배들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우리가 이념적인 면에서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갖고 생각이 있어요. 확신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면에서 정당성을 우리가 갖고 있고 뭐 사실 도덕성 면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전통적인 지지층은 확실히 있죠. 그리고 이분들을 계속 만족시켜야 되는 과제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죠. 당연히 전통적인 지지층이 갖고 있는 자부심 계속 그렇죠. 유지를 시켜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념 플러스 알파를 뭘로 할 거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민 정당이 돼야 되는데 서민들이 오히려 저쪽을 찍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저는 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피부에 와닿고 네. 서민들에게 좀 와닿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코어층 지지층은 집 한 채 갖고 있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중산층이거든요. 중산층이죠 사실. 제가 보면 좀 학력도 있고 네. 중산층인데 그런 분들이 가장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다 이번에 좀 돌아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재현 대변인님은 제일 쓴소리 잘해요. 근데 그걸 남들이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김한규 대변인이 하면 쟤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재현 대변인님이 얘기하면 저런 얘기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가요? 왜 민주당 분위기가 그러냐면 좀 우리나라 정치 물정을 모른다 이렇게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 근데 그런 말들이 되게 민주당 지도부가 들으면 뼈 아파요. 우리 최재현 대변인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요. 저는 이제 본인이 아직 당대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아, 바꾸고 싶고 그래요? 민주당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 저는 다음번 당대표한테 두 가지를 바라는데 민주당 지도부에 첫 번째는 대선 승리예요. 일단은 그래서 대선 정치인 다 승리를 되는데. 대선 승리를 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좀 네. 안정적인 경선 과정과 대선 관리 플러스 그 대선 주자와의 러닝메이트와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이 대선 주자가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굉장히 강성이고 뭐 시원한 면이 있으면은 당 대표는 좀 안정적인 면이 있거나 이렇게 서로 좀 이 두 세트가 봤을 때 굉장히 그림이 좋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래서 대선 관리를 잘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또 김한규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이기는 거. 두 번째는 이기는 게 끝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도록 예. 민주당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우리가 180석을 이겼지만은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개혁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더 중요한데 뭐 대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부족한 면이 어떤 건지 그걸 채워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이 그리는 우리나라의 비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검찰개혁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그림이 있고 많은 지지자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검찰개혁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어느 정도의 공감대도 있는 것 같고 언론개혁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네. 우리가 5년 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해야 돼? 뭐 3년 후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 그림이 좀 안 그려지는데 그게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 3년 전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에 원하는 이렇게 방향은 됩니다. 이렇습니다. 뭐 이게 우리 스스로가 전달이 안 돼. 정의가 없어요. 맞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교육 그렇네요. 교육은 그래도 좀 방향성이 있는데 경제 부분은 네네. 뭐 서민들 위한 뭐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뭘 해서 거기 가겠다는 그런 마일스톤이나 중장기 비전이 좀 비전이 없는데 없네. 그게 이제 많은 분야에서 북한 관련돼서는 또 있는데 통상만 가도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야가 우리가 그 국정을 운영하는 여러 분야에서 아주 일부분만 민주당이 리드하고 나머지는 그냥 정부에 아웃소싱 하다가 혹시 일 터지면 우리가 그냥 방어하는 이런 게 과연 이게 정당이 할 역할인가 이거는 민주당의 비판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좋은 정당이 되고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대선 후보와 함께 이제 네. 앞으로 5년의 또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6년 동안 그것을 새로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초석을 까는 것이 다음번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야 정치인한테 다 들은 얘기인데
여당은 원래 정책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시키는 거고 야당은 정책이란 게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반대만 하는 것 같이. 여야 중진 모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국 이제 방향성만 제시해주고 구체적인 건 이제 공무원들이 만들어 오게 시키는 건데 이게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모르면 사실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세하게 예. 그리고 또 실무자들이 어떤 걸 만들어 왔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을 못하면 정책 결정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정당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당내 정책 역량이라는 게 그렇게 뭐 인력풀이 많지 않고 의원들 말고 정책을 연구해내는 이제 자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점차 늘고는 있는데 야당 한번 보시면 우리 여당은 그나마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있어요. 야당은 정말 없어요 지금. 그래도 참 비슷한 지지율을 갖고 온다는 게 참 억울한데 야당은 사실 정책이란 걸 지금 뭐 제시해내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오늘도 제가 뉴스를 하나 봤더니 코로나 방역에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야당이라는 게 원래 뭐 비판하는 능력을 갖고 비판하는 게 이제 본질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코로나는 좀 심하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최재현 대변인님 말씀 듣다 보니까 런닝메이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미국이야 대통령이랑 부통령을 같이 뽑으니까 런닝메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런닝메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 러닝메이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이렇게 서로 좀 보완해주는 관계면은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굉장히 뭐 사이다 같은 분이면은 당 대표는 조금 안정적인 분 이렇게 고구마 하면은 같은 분이에요. 고구마 같은 분 이러면 민주당에 양쪽이 다 있구나 이렇게 대선 후보만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표할 때 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합 세트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라고 솔직히 좀 생각이 어렵다. 듭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따로 뽑는데 네.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완벽하게 해내기가 좀 어렵네요. 쉽지는 않죠. 당원들이, 그런데, 예.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이제 우리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당 대표는 일단 이제 뭐 세 분 다 이렇게 본인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더 중요시하게 띄우면서 동시에 그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통령 후보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에 나서서 이렇게 같이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갑자기 딴 얘기인데 그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사회자가 아니에요. 네. 예. 우리는 국민의힘을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초선 의원인 김웅 의원이 당대표 여론조사 2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최고 비대위원도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기는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인데 어떻게 초선이나 원외가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데 그 지지율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부럽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중진들이 책임지고 당대표를 할 만한 인물들이 여럿 있으니까 우리가 후보군이 있는 거잖아요. 저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초선이나 원외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이 지금 후보들이 여럿이 있는데 뭐 누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당의 집단 지도 체제가 사실 좀 간극이 있어요. 당대표는 중진이 하고 최고위원들은 초재선들이 하니까 이게 정말 그 뭔가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대표를 그냥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이 지금 위기라고 하니까 일단 초재선 의원들의 대표격으로 지금 뭐 의원들이 나와서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거니 되면 집단 지도체제에 맞게 목소리도 조금 세게 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이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정말 진짜 위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우리도 이준석 뭐 이런 원외들이 나서야 되는데 우리 원외는 사실 되게 지지 기반이 약해요. 왜냐면 대부분 당선돼 버려갖고 그래갖고 이번에 하여튼 저는 뭐 공식 석상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되게 난처한 입장인데 안타까운 거는 출마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비슷해갖고 이게 7개를 읽어보면 누구 건지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약간 좀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갖고 어떤 모습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가실지 잘 안 보이는 게 조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선거 과정이라 이 넓은 사람들한테 다 득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그러시는 것 같고 실제로 면면은 조금 다르니까 조금 뭔가를 바꿔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 만약에 출마했다가 당선되면 두 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 분 같은 인재들이 민주당 안에서 이런저런 목소리 내주는 게. 근데 제가 민주당 좀 옆에서 저도 오랫동안 지켜보면 원외는 일단 힘이 없고 그렇죠. 또 젊으면 또 힘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배지를 달면 조금 낫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민주당이 좀 많이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사실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그분들이 힘을 갖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요즘 이제 이런 유튜브나 뭐 대한 매체들이 있어서 원외에 있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만해도 저는 뭐 상당히 뭐 저희한테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의 원외가 이렇게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건 사실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으로 여하튼 우리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거고 저희가 뭐 우리가 원외라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진짜 우리가 농부가 밭을 탓하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노력해서 목소리에 힘을 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노력해야죠.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두 분 꿈이 뭐였어요? 대학 때까지 그냥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정치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정치과를 지망했었고 외교과 정치과.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처음. 예전부터 했죠. 최진 박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발 경제학자로서 북한 개발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 대학교 전부터? 때부터요. 대학 예.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네. 국제기구에서 개발 경제학자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에 온 것도 제어를 영입하시는 분이 북한을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지 왜 워싱턴에서 하냐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제 꿈에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최지은 박사가 얘기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전문가와 정치인의 이 한 중간 정도에 와 있지 아직 완전히 정치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완전한 뷰가 정치인 되면 안 좋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문가로서 정치인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정치에 와가지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활동을 한 게 공보실이고 대변인들이 있는 데니까 거기는 사실은 정쟁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 당을 이제 방어해야 되고 상대를 비방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건설적인 거고 그게 이제 정당 정치라는 건데 이제 그게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서 뭐 인풋을 내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게 뭐 하면 하는데 뭐 제 선거 때는 제 상대 후보인 김도읍을 너무 제가 열심히 비난한 바람에 막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얼마만큼 이제 의미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좀 회의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약간 아직도 조금 아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부산 선거를 이렇게 져도 그래도 대선 이기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그리고 대선은 이기겠지. 뭐 설마 대선 뭐 지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전에도
부산은 힘들어도 서울은 이길 거야. 뭐 당연히 네, 이기겠지. 네, 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되게 크게 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선도 절대로 이제 아니하면 안 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막 큰 이변이 없으면은 지금 다음번 총선에서 영석이 나올 거예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금 세석인데. 네, 18명 중에 지금 3석인데 영석이 나올 거고, 부산에 이번에 평균의 그 지지율이 한 뭐 7대3 정도였는데, 서울로 강남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서초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송파인데, 부산이 네. 그 정도예요. 서초와 송파 사이, 대부분의 네, 네. 부산 지역구는. 네. 그래서, 송파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부산에 몇 석은 나오는데, 송파에 당선이 안 되면 부산은 거의 안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 영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대선 때 되면은 분위기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 네. 아니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변인실에 있으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자들하고 밥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밥 민주당 거기 먹는데 밑에 거기 더 많이 먹죠. 예, 하여튼 당사 밑에. 예, 주변에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인데 뭐 그렇다고 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고 출입만 이쪽에 하는 분인데 아까 최지은 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면 여전히 요번에는 뭐 국민들이 그냥 회초리 한번 든 거고 다음에는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길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자기네들끼리의 그 대체적인 거는 대선 민주당이 진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기자들의 예측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꼭 맞지는 않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뭐 이길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의원들의 그 상황 인식이 너무 좀 낙관적이다. 왜냐면 주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니까 기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면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분위기가 안 보인다라는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기자들의 얘기가. 저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힘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께서 나중에 민주당 지도부들 새로 생기면 엄청나게 한동안은 계속 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면 두 분은 힘을 실어가고 있는 네. 중이고 두 분은 제가 보면 조만간 청와대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얘기했는데 별 아직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제가 보면 좀 농담입니다. 네. 네. 두 분은 네. 청와대에서 일하는 게 더 잘 네, 어울릴 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국정은. 네. 네, 우리 최재현 대변인님 얘기 듣고 우리 네. 김한규 대변인님 얘기 듣다 보면 이런 분들이 민주당이 있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그나마 저쪽보다 훨씬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경험이 길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개인이 하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스스로의 어떤 제안서들을 한두 장짜리 만들어서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안하는 역할들을 보통 많이 하죠. 꼭 원내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외부에도 네, 자기가 네.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문제 제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우리가 다수파 연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층을 어떻게 타겟팅할 건지까지를 만들어내야 이제 당에서도 의미 있는 의견이라고 볼 테니까 저도 뭐 요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진짜 조금 대선에서 진다라는 거는 민주당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지만 저희 두 명의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민 중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얘기할 때 야당일 때 더 잘 싸우고 야당일 때 더 정치를 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좀 민주당이 잘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지자들은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우리 가벼운 얘기 한번 하면 최진 박사님 이거 네. 이런 얘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있을 때는 공부하고 일에 집중하느라고 아직 미혼이시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아니 우리 네. 시청자들이 네. 몇 명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네. 알기로는 최지은 박사님이 미혼으로 알고 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은 지금 이제 기혼이시잖아요. 네. 자녀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최지은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정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을 하시고 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상형이요?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우리 김한규 대변인 같은 분들 잘 알잖아요. 네. 뭐 정치권에서 찾을 생각은 없으시죠? 다른 직업군이 네, 예. 정치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형은 어떠세요? 네. 이상형이요? 네. 저는 일단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단은 우리 측 사람이겠네요. 네, 정치적 가치관과 뭐 음. 공통 주제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예요? 말만 잘 통하는데요? 말 잘 통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어떤 네. 성격이나 외모적이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말만 잘 통하면 된다. 이거는 좀. 그 말 잘 통하는 것도. 그럼 연상이 네. 좋으세요? 연하가 좋으세요? 제가 그런 원래는 뭐 비슷한 나이를 좋아했는데 네네.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이가 네. 연하도 아래 위가 점점 넓어진다. 네. 성격은 어떤 그렇습니다. 남자가 좋으세요? 성격은 저는 되게 밝은 사람이 좋아요. 밝은 너무 사람. 심각하고 뭐 진지한 사람보다는 긍정적이고 밝고 그러면서도 좀 세심하고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세심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네. 일단 말통하고 외모적으로는 얘기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여지를 남겨놨네. 외모까지 완벽하면 그러니까 너무 좁혀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까지 되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낙선을 하고 나서 저희 지역구에서 이제 작년에 페인 분석을 하면서 후보자가 싱글이라서 네. 낙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은 훨씬 더 유권자한테 더 잘 어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뭐 마이너스 요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캠프에서는 그래서 대책으로 지역구에서 명함을 잘 돌리는 남자를 다음 총선 전에 찾자 뭐 이런 대책으로 보완책으로 뭐 내놓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싱글 여성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제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을 때 여론조사를 봐도 저를 좋아하는 지지층이 젊은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뭐 멋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 싱글 여성 과 그 1인 가구와 그렇게 대표할 수 있는 제 집단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러움이 하나 있는데 최지은 박사한테 뭐 여러 가지 다 부럽지만 이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나와서 사실 출마는 안 했지만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축이었거든요. 거의 이득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당내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도 김원희 언론에도 대변인도 나왔죠. 저는 뭐 여기도 언론에도 이제 이름이 나오고 저도 나름 방송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 최지은 박사님 같은 이런 그 뭐랄까 지지도를 못 얻는 이유가 안 뭔가? 그래요. 네? 사실은 저는 김한규 대변인님이 더 인기가 많고 더 방송에서도 더 노출도도 많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김한규 대변인님하고 저하고 네. 비슷한 카테고리면서 시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시장이 달라요? 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네. 저는 이제 뭐 여성, 비교적 젊은 사람, 불경 그 카테고리고 김한규 대변인님은 지금 서울에 있고 네. 남성이고 네. 40대 이제 중후반이고 네. 이 시장이 좀 달라서 김한규 대변인님이 좀 더 힘든 리그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메이저리그고 여기 마이너리그예요. 마이너리그라고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세대가 골고루 대표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트리플 A.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여성이 그리고 젊은 여성이 정치에 너무 과소되어 있다 보니 그렇죠. 제가 혜택을 입는 측면이 있는데 또 그게 이제 제가 정치인이 되기 힘든 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봄에 저는 딱 되면 가장 떠올리는 게 먹으러 가고 싶은 게 꽃게예요. 요즘 암꽃게 철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그렇고 저번 주에서는 꽃게를 먹고 왔거든요, 가족들이랑. 어디 가세요? 저는 송도. 송도 가서 송도에 거기 잘하는 집이 있었고 저는 거기를 가는데 꽃게탕으로 탕도 있고 찜도 있고 거기 다 찜도 있어요. 있고. 예. 찜 맛있죠. 아까도 저도 오면서 SNS를 보는데 누가 꼭 요즘 제철에 알을 먹어야 꽉 된다라고 찬 거. 하면서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먹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네. 저도 먹어야 되나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디 가서 먹나. 원래 주말에 그 민주당 요번에 최고위원들 토론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당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사회를 보기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멋있다.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후보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취소가 됐어요 오늘. 예. 네, 그래갖고 주말에 이제 일정이 비니까 저도 네.
꽃게를 제가 먹으러. 장소를 알려줄게요. 아, 네. 거기는 가면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꽃게 얘기가 왜 아,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봄에 가고 싶은 먹고 날씨 싶은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네. 왜냐면 최진 박사님 봄 뭐 좋아하세요? 봄하면 생각나는 거. 저는 쑥국을 요새 좋아해요. 쑥국? 네, 오. 맛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못 먹었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쑥국이 되게 그렇지. 맛있고. 미국에서 쑥국을 먹을 수는 없죠. 네. 음. 그리고 부산에는 그 도다리회가 지금 시즌이에요. 그래서 도다리 맞아요. 쑥국 이런 거 맛있어요. 부산 유세하실 때 제가 밤에 통화를 하면요. 뭐 지금 상황 어때요? 그러면요. 회만 많이 먹고 다녀갖고. 그렇구나. 예. 저는 선거 때 거의 뭐 밥은 왜냐면 후보 자체가 차 안에서 햄버거랑 뭐 이런 걸 김밥 드시고 뭐 이런 거 왜냐면 드시니까. 너무 일정이 예, 타이트하니까 예. 1호 차고 제가 쫓아다니니까 그것도 직접 저도 운전해서. 맨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운전하면서 삼각김밥 뭐 이런 거 먹고 막 이러면서 네. 쫓아다녀갖고 선거 때 잘 못 먹었어요. 아무튼 네. 어쨌든 뭐 얘기 나라 그냥 왜냐면 제가 사회가 아니라 네. 저는 두 분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우리 이제 준비하면서 잠깐 얘기하셨던 거 네. 최근 뉴스들 보면서 아. 이제 그런 얘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그냥 익숙해져 갖고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정권 때 불편했던 것들 이게 탁 다시 떠오르는 게 요즘 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뉴스공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오죠. 공격이 오잖아요. 사실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생겨도 이제 비판을 하지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던 이제 힘이 역부족이었을 때가 있는데 정권을 뺏기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겠구나라는 이제 위기의식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뉴스공장에 대해서 뭐 계약서를 안 쓰느니 그 다음에 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느니 제일 황당한 거는 진짜로 버스에서 틀면 고발을 하겠다라고 버스 기사들이 그런 얘기까지 해갖고 저는 지금 내일도 아침에 이제 출연을 해야 되는데 뉴스공장이 시청률이 높아서 출연하는 건데 그렇죠. 일요일인데. 그 택시나 라디오에 그 버스에서 틀어주면 사실은 더 많은 분이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저는 뭐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법률적으로 찾아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버스에서 어떤 방송을 틀 수 있다 없다라는 기준이 전혀 없어요. 유일한 기준은 안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문제예요. 해야 되는 안내 방송. 그다음 두 번째는 과도하게 시끄럽게 소란스러울 정도로 안내 방송이거나 방송을 틀고 시청자 승객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약에 크게 튼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는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시민단체가 보수 쪽 시민단체가 얘기를 하는 건 그냥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건데 저쪽은 어떻게 이렇게 되게 하나의 타겟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공격을 해대나. 그것도 집권 여당도 아니에요. 여당도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정말 조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러 단체들이 스스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건지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공격을 하면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켜보지 본인도 나서 갖고 얘기를 잘 안 하고 지금 뉴스공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나서 갖고 방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다들 뭐 당대표 후보에 나오신 분들이 좀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를 괜히 방어했다가 또 본인까지 타겟이 될까봐 방어하시는 분이 없죠. 네. 유일하게 정청래 의원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김어준 천재설까지 그래요? 김어준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률적으로 다 벌써 찾아보셨네요. 네, 찾아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변호사가 저쪽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단체의 대표가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사를 썼다는 거는 이제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버스 기사들이 내가 잘못했다가 고발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함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민변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안 하거든요. 네, 진보 네. 쪽 변호사 단체가. 근데 네, 저쪽은 그런 단체들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변호사들 단체가. 네. 그 많은 공직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들이 집권을 하면 보복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정권이 집권을 하면 니들은 공정하고 정의롭잖아. 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니들 뭐 하는 거야? 네. 니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집권 말기에 관료 조직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저쪽이 막 혹시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네. 잡았을 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예. 그 오세훈 시장 관련해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주택국장이 정결해서 처리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택국장 그런데 오세훈 쪽 사람이란 얘기가 있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다 했다라고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했고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면 그 다음에 과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과장이 실무자니까 대부분 알 테고. 그런데 그 과장이 요번에 오세훈이 시장 되고 나서 부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향이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 오세훈 자체가 딱 명확하게 이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부시장을 시켰는데 감히 이제 앞으로 이제 형사 이제 수사나 재판이 있을 텐데 나한테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쪽은 얘기를 잘 들어주면 바로 이렇게 좋은 대우를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부정적으로 하면 바로 인사 조치를 당할 거다라는 두려움.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했다라는 공무원이 바로 인사 조치됐다라는 네. 거잖아요. 장례식 네. 그거는 관장했던 참 모르겠어요. 우리 DNA상은 그렇게 바로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운데 쟤네들은 잘해요. 근데 왜 언론에서는 뭐 언론 핑계를 대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걸 문제의식을 갖고 기사를 안 쓰시니까 그냥 팩트로 그게 있었다라고만 지금 스트레이트식으로 기사가 나오지 그게 뭐 과도한 조치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비난 기사 어조는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가장 황당한 뉴스가 뭐였냐면 민주당 오세훈 당선되기 전에는 집값 뭐 어디 얼마 신고가 갱신하면서 또 폭등 뭐 이렇게 나오다가 오세훈이 갑자기 당선되니까 오세훈 효과래요. 네. 오세훈 효과라면서 얼마가 올랐다. 그래갖고 나는 이게 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일 웃기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집값 올랐더니 오세훈 효과래요. 솔직히 언론이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한국일보 정도만 좀 성향이 덜해요. 거기는 정말 기계적인 중립을 조금 그나마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일보의 매체 영역이 더 낮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라리 성격이 명확한 데들이 오히려 독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향이 명확하다고 다 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그냥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얘기하는데 유독 이제 뉴스공장만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이제 불만인 거고 그냥 현실은 사실은 보수 매체들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사 어떤 거를 기사화하는지 자체가 맞아요.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본인들도 중립적이진 않다는 거를 뭐 사실은 다 인정하면서 굳이 편향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불만인 거죠. 사실 뭐 조중동, 종편 이렇게 다 합쳤을 때 우리 뉴스공장 한 매체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언론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시청자가 판단하는 거지 이 부분은 죽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법률적으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뭐 예산 편성권을 서울시 의회가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지만 이미 올해 예산은 다 작년에 다 편성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직접적으로 뭔가 뭐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조금을 올해 안 주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마 시청자나 지지자들도 계속 위축될 것 같아요. 계속 뉴스가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바꾸거나 이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왜냐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는
보수 쪽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그런 일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향후 전국에도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 하나긴 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이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게 감사원의 어떤 감사를 뭐 청구한다는 거는요. 김어준 총수를 아무리 조중동이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표는 하차거든요. 저 뉴스공장을 네. 폐지시키고 근데 나갈 것 같지 않은 거죠. 이미 우리 김한기 네. 대변인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예산도 이미 작년에 다 편성이 돼 있고 주변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 때문에 TBS의 네. 어떤 간부급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음, 그럼 그 사람들이 위축돼요. 제작진들이 위축이 되고 위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볼멘 소리들이 나오면 그럼 김어준 총수 사람 마음이 되게 약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의외로 사람이 그 SNS를 아, 신경을 안 그렇구나. 쓰지만 예. 내가 그냥 그만두면 해결될 일인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잡아들여 갖고 괴롭히면 독립운동가들이 자수를 하거든요. 주변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네. 늘 나는 버틸 수 있지만 주변이 못 버티면 항복을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 그걸 감사원을 이용하고 그 감사원은 결국 이제 조사를 한다 사전에. 그럼 누군가는 그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 갖다 바치고 그럼 불려다니고 검찰 고발한다고 하면 네. 또 그 사람은 괴로움을 겪고 아니, 서울시장만 나쁜 짓이죠. 바뀌어도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대권에서 지면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럼 예. 맞아요. 예. 네. 진짜 얘네들은 정권 한번 뺏겨보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권 뺏기고 나서 이명박이가 정권 잡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지금의 조중동을 만든 거예요. 미디어법 날치기 해갖고 자기네들이 성향에 맞는 언론사를 만들었거든요. 종편을 이제 조중동하고 매경 이렇게 네 군데만 이제 허가를 그렇죠. 해줬죠. 네. 그거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그렇죠. 노골적으로 그냥 해준 거죠. 네. 그렇죠. 그 이후로 네. 저희가 저쪽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승인을 안 해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승인 취소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이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일하는 이제 임직원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주진영도 정권 잡으면 맨날 그저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네. 우리도 채널 하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5월 다음 달 이거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 방미 한미 정상회담을 네. 위해서 다음 달에 가신다는데 두 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무엇을 우리가 좀 챙기고 아무래도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처음에 가는 건데 스가가 먼저 갔어요. 네. 두 분이 볼 때 특히 우리 최진 박사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 이번에 어떤 걸 주안점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시면 네.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챙기고 또 경계해야 될 거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아, 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방미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전화 통화는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직접 네. 대면으로 만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만나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 멈춰 있는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막 많이 잊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네. 취임하실 때만 해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막 뭐 북미 정상회담까지 막 하고 뭐 싱가포르, 하노이 뭐 이렇게까지 이어졌던 그 동력이 갑자기 이렇게 고착이 됐는데 네.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대면 회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모멘텀 마련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 미국 국무부나 미국 내에서 대북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앞으로 대북 전략에 대해서 한국과 어느 정도 조율하고 공통된 메시지를 내자라는 그 복선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랑 좀 상의해서 대북 네, 전략을 만들어라. 저는 이 시기에 가시는 이유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요인도 보이지만 이게 새로 시작하는 그 모멘텀을 잘 시작하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잠깐 첫 번째만 얘기하고 네. 첫 번째는 또 우리 아니, 뭐 아마 두 번째 얘기를 그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네네. 백신 수확
뭐 얘기죠. 그러니까 스가 총리도 지금 가서 추가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백신 유효 기간이 거의 도관 백신이 한 2만 도스 정도가 있다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2억 도스 정도가 있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결국 아마 우리가 일부를 가져오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발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발표를 하려고 하실 텐데 진짜로 그거를 미국은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 어딘가한테 제공을 할 텐데 캐나다나 이 멕시코에 과연 우방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주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중국하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사실 미국하고의 동맹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감수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미국에 강하게 요구해서 백신 관련해서 그 백신 수합도 할 수 있고 또 파이자라든지 어떤 미국 업체들이 백신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민간 기업들의 어떤 협조도 얻어낼 수 있고 저는 분명히 뭔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두 않을까요? 번째 어떠세요? 얘기하신 게 백신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백신 스와프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백신을 주고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생산한 백신을 이제 우리가 다 쓰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생산해서 돌려주겠다 이건데 이거를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네. 쿼드도 같이 해야 된다. 네. 지금 우리가 이게 협상인데 백신을 달라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쿼드 동맹에 가입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는데 저는 쿼드는 쿼드대로 백신은 백신대로 따로 움직여야지 백신 때문에 쿼드도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쿼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4개 국가가 네. 이제 뭐 일본, 호주, 인도, 뭐 미국 이렇게 있는 그런 동맹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가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그거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하고 있죠. 미국이 주도 예. 옛날에 TTP 같은 거 비슷한 건가? 그건 이제 무역이고 이거는 네. 좀 더 동맹에 관련된 동맹에? 군사 동맹도 관련돼 있고 무역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런 쿼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백신 때문에 이거를 끼워 팔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별개의 문제여야 된다. 그게 한 가지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또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협상 카드가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반도체가 지금 협상 카드로 보이는데 지금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미국 상황이 심각한지를 외신 기자들 전화를 받고 제 차 좀 빼주세요. 죄송한데. 네. 예.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외신 기자들도 막 한국이 반도체를 혹시 안보 전략으로 사용할 거냐 이렇게 한국은 못 느끼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지금 많이 힘들고 미국은 그게 반도체 대란인데 네네. 한국이랑 대만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을 또 보수 언론에서는 그래서 이재용이 나와야 된다. 이재용을 사면해야 우리가 반도체를 줄 수 있고 백신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언론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별개의 문제다. 반도체가 우리가 잘하는 건 좋은 건데 이 반도체와 별개로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이재용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쿼드와 이재용을 문재인 대통령의 5월 방미에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뭐 이재용 같이 모시고 가야 된다. 네. 뭐 얘기하는데 근데 정상회담이라는 게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뭔가를 가져가요. 네. 어떤 카드를 미국에 갈 때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뭔가를 가져가거든요. 두 분이 보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제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부터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방위비? 뭐 뭐가 방위비는 이미 협상에 타결이 협상은 됐고, 해드려도. 예, 저는 이제 오히려 반도체와 같은 그런 공급 사슬이 지금 어느 정도 끊어졌는데 네네. 한국이 거기서 좀 안전한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일 것 네네. 같고 네. 또 다른 거는 지금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협약이 탄소, 있고 뭐 그런 거. 탄소 뭐 중립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후 변화를 다시 세계 동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다만 우리가 지금 넣고 싶은데 조금
이게 우리 협상에는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넣고 싶은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방류를 하는데 미국은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거 우리 여러 나라들이 모아서 그런 거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한미 동맹 때 넣었으면 좋겠지만은 전략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청와대에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잡한 얘기예요. 그 미국은 이제 해양 협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뭐를 줄 수 있는 카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저는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우리는 이제 미국의 입장을 따른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주는 게 미국이 가장 이제 원하는 걸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행정부에서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예전에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어떤 우방이라는 얘기 자체를 해주길 기대하고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꼭 카드가 아니더라도 일단 미국 쪽에 조금 더 기울여 있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정상 간에 이제 선언문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 같던데 네. 뭐 많이 주면 다음에 줄 게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웃긴 일이 발생했어요. 김 선장님이라는 분이 네, 차 빼달라고. 제 뒤에 차를 주차해 놓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댓글로 차를 빼달라고. 너무 웃겨. 제가 죄송한데 저희가 3분 남았어요. 우리 김 선장님 제가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직원이 남직원이 밖에 한 명밖에 없어갖고 빨리 끝내야겠네요. 우리 김 선장님 저희 구독자신 것 같은데 3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실제 상황이에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댓글로 차 빼달라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어쨌든 두 분 요번에 뭐 같이 방미할 때 같이 좀 합세해갖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연락 오고 중요한 역할들 하시는 분들 전혀 영어도 없습니다. 내시는 분들 저 사실 워싱턴에 아직 짐을 두고 왔거든요. 저는 가지러 가셔야 되는구나. 그때 잠깐 이제 한국 와서 바로 출마를 하고 이제 뭐 총선 끝나면 일단 당선이 돼도 좀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짐을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짐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도 좀 짐이 있었는데 그건 DHL로 받았는데 미국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한국을 못 돕니다. 왜냐면 제 남동생이 우크라이나에 사는데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셧다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2주간 그러면 한국에 들어서 이제 2주간 있다가 이제 일주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갈 건데 동생 만나야 됩니다. 못 갑니다. 저는 간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가셔야 되고 저는 코로나 백신이 좀 더 다 맞고 안정된 다음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하여튼 다른 나라 유럽이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루 확진자가 최고치를 막 경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차 빼야 되기 때문에 조심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좀 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뭐 우리가 주제는 뭐 하나 정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나 김한규, 최진의 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 제법일세, 정치 제법이라는 거는요. 경제 제자랑 법률 해갖고 두 분이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온 거고요. 오늘 에피소드 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10시 반부터는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자 모시고 저희가 2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 토론인데 여러분들 채팅창에 조금 좀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욕만 쓰지 말아주세요. 너무 이거 채팅창이 커갖고 출연진이 보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세 분 다 우리의 훌륭한 자산이에요. 그래요. 세 분 다 좀 훌륭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